사회복지 거시적 실천 방법, 그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난 시간 이어서 그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야기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책 분석 틀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했던 할당, 급여 형태, 전달 체계, 그 재원 이 네 가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다면 그 급여 대상, 즉 할당란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이냐. 그래서 뭐 급여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라든가 내용으로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할당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데 사회복지 급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주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그리고 자산절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한 후에 이후에 기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선별주의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렇게 그 초기에 배웠던 내용 중에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동일한 거죠. 자, 할당의 원칙을 보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며 그 현실의 어떤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한계를 고려해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뭐 다양한 방법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맥락은 바로 할당에 관련된 부분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형태의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좀 보고 그에 관련된 대안에 대해서 좀 보완적 형태를 좀 가져야 한다는 맥락으로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급여 형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급여 형태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현금이라든가 현물로서에 대한 것들을 하나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책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급여라고 한다면 급여 형태는 기본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현금 급여는 어떤 그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이 대표적이고요. 현물 급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라든가 그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보장구 등에 대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즉,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급여 형태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로 보신다면 세 번째는 전달 체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달 체계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어떤 소비자 간의 어떤 조직 연계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서비스를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전문가에 대한 것들을 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달하는 체계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회복지 재원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나눌 수 있는데 공공재원은 어떤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 예산이라든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에 관련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재원 같은 경우는 뭐 자발적인 기여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한다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급여를 줄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 고민하고 계셔야지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어진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사회복 정책 분석 틀을 바탕으로 선거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 것을 좀 꼼꼼히 보신다면 훨씬 더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은
크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하고요. 그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행정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공공과 민간의 어떤 모든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하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 과정에 기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 쉬운 이야기로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쉬운 이야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때 다시 사회복지 정책으로 건의 수정을 요하는 쌍방향 과정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 넓은 의미의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주로 사회사업 행정에 속하나요? 사회사업의 어떤 지식과 가치,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기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그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그 기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표 설정,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자원 동원,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을 바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뭐 다른 쪽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관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의미는 넓은 의미와 그다음에 좁은 의미로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념적 형태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데 크게 5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성에 관련된 부분,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공평성, 접근성에 관련된 이렇게 5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개념으로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선택된 서비스나 어느 정도 적합한지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효과성의 측정은 목표의 어떤 명확한 설정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즉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느냐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이 바로 효과성이라고 보여진다면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율로서 표시를 해요. 즉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얼마큼 거두었는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효율성인 거죠. 효율성은 이념은 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한 경우 항상 대두되어야 합니다. 그 항상 대두되는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느냐에 대한 것을 따진다면 효율성은 투입된 비용에 맞춰서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을 바로 효율성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형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에 대한 어떤 합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합당한 평등적 분배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것이 바로 형평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관련해서는 접근성은 바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뭔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한계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평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본다면 이 모든 대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공평성, 그 접근성에 관련된 이 5가지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도 뒤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켜 봤을 때 계속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개념들을 파악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일련의 어떤 행동 과정들을 사회복지 행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그 과정들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렇게 6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어서는 이 6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만 간단하게 알아두셔도 왜냐면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이 관련된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기획이라는 것은 행정가가 수행할 첫 번째 과정으로서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그리고 그 가업 수행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는 형태로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은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가는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서 과업을 계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획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신다면 조직은 작업의 어떤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여 기관의 구조는 인사정관이라든가 운영 규정에 기술을 하고요.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초래되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기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그 생동력이 있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그 구성원에게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기관 목표의 변화와 능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과업과 방법들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바로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사는 직원의 채용과 배치, 그리고 교육과 훈련, 활동 조건의 유지라든가 승진들에 대한 것들 활동 등의 활동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보통 인사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 책임자는 우호적인 어떤 행동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어떤 랑을 유지하고 대인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 지시에 관련된 부분은요. 행정 책임자는 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 능동적인 관심, 헌신적인 태도라든가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이임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바로 지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정은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관련시키는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행정 책임자는 기관 내 조정 기능을 위해 여러 부서와 구성원들 간의 어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로 마련되어져야 하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위원회의 어떤 창설이라든가 활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보고입니다. 보고는 행정 책임자는 보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의 직원, 이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라든가 재원에 제공되어지는 기관에 대해 기관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별 사례 기록이라든가 인사 기록, 그리고 위원회 활동 기록 등에 대한 것들이 그 기관 활동의 보고에 포함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재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 예결산의 어떤 작성과 프로그램의 비용 산출,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요. 재무행정은 건전한 어떤 조직 계획이라든가 재정 계획,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세 가지로서 구분해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기관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전반적인 활동 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을 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지속한 클라이언트라면 성공적인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평가도 긍정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평가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할 수도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 과정에 대해서 8가지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렇게 8가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좀 들어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복지 학문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복지과에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사회복지학이에요.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활동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학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면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체계화해서 다른 후배들이라든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과정들도 다 같이 좀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사들이 조금 되게 싫어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회복사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걸 좀 좋아라 하는데 이 말에 관련된 부분보다 글을 써야 되고 그 글에 관련된 부분에 숫자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음 학기에 아마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잘 학습을 하셔야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거부적인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조사 조사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학습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상 다음 학기 정도에 다시 또 배우실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 형태로서 내용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회복지 조사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조사의 합성어예요. 그 조사라는 것은 진리 탐구의 한 방법으로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바로 조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맥락은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현상을 파악하거나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타당한 논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지식을 창출하려는 실천적인 지식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면 사회복지 조사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간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 탐구에 대한 절차라고 볼 수 있죠.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계획과 실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해결 방안을 찾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개념을 확대하여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생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평가적인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개념상으로 봤을 때 탐색, 기술, 설명, 뭐 그밖에 더 다른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탐색, 기술, 설명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상이나 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경우 그 탐색적 형태에 들어있는 것을 바로 탐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할 목적을 수행하고 대체로 연구의 대상자의 규모가 작거나 사전적 어떤 실험적 성격에 대해서 성격이 많고 탐색적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기초 조사로서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자, 다음은 기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술은 어떠한 시점에서 조사 대상자 집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조사의 어떤 결론은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술과 묘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좀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은 몇 퍼센트, 여성은 몇 퍼센트 모은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어떤 뭔가에 대한 현상들을 묘사를 숫자 형태로서 묘사를 하는 형태, 바로 기술, 묘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설명은 탐색과 기술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서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계의 어떤 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대체로 어떤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조사 결과가 가설을 입증되어지는 거죠. A가 성장할수록 B가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가설 형태를 설정을 했다면 이 가설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설명에 대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색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기술은 어떤 시점에 대해서 집단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설명은 탐색과 기술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목적을 하고 가설 검증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설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탐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복 조사의 목적 세 가지, 탐기설 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조사에 대한 거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는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사의 목적은 탐기설,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쉽게 그 사회복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수업은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목적 세 가지까지 학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필요 구성 요소들과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 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